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들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치 이슈 속에 궁금한 것들을 짚어보는 정치 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사건 Y도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이 술타기 수법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이 술타기 수법 이게 얼마나 많은지 또 법을 통해서 과연 규제가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의 화제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뉴스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정격 시사입니다. 출발합니다. 정격 시사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 정치경제사회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 구속됐습니다. 예, 법원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7,600여만 원은 이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은 김 전 의원의 세비로 재작년 8월 이후 16차례에 걸쳐서 강혜경 씨 통장을 거쳐서 명 씨에게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공모를 해서 이 대구 경북 지역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공천 장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수사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예,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범야권도 이탈표 없이 이 표결이 이루어지면서 191명 재석에 19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한 뒤 야당이 2명을 추리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야당엔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부여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 등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시한은 정부로 이송되고 보름 뒤까지입니다. 여야의 기싸움은 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지는 오는 28일까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죠. 예, 이제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기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당내 찬반이 분분해 한때 표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박수로 만장일치 추인됐습니다.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하기로 결국 결론을 낸 건데 민주당과의 협상과 같은 구체적인 임명 절차는 일단 원내 지도부에 일임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이 특별감찰관 추천 책임이 결국 야당이 넘긴 격이거든요. 민주당은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후보 추천이 또 이뤄질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도 있었습니다. 예. 수원지법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인 2021년 8월 2일이죠.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아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식사비 10만 4천 원은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네. 이 김 씨는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결제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액수는 경미하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이 검찰이 구형의 절반인 그 벌금 150만 원 결국 선고를 했습니다. 네. 어제 첫 의대 증원 이후 치러지는 첫 수능이었죠. 난이도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이제 좀 불수능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작년보다는 좀 쉬웠다 이런 게 좀 중론입니다. 네. 이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초고난도 문항 배제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대신에 적정 난이도를 골고루 출제해서 이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게 이건데요. 올해 수능은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분석한 이 EBS 현장 평가단이 예년보다 쉬웠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수험생들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학 선택 과목에 이 미적분 문제 일부 까다로운 문항이 있었지만 지금 이 정도 난이도면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변별력을 갖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수능 문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정답을 확정하고요. 다음 달 6일 성적 통지표를 수험생들에게 배부합니다. 네. 배달앱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 석 달 넘도록 이 삭발 싸움이 이어졌는데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음식값의 거의 10%에 가까웠던 이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이 이제 7.8% 정도로 낮아집니다. 3만 원짜리 음식이면은 점주가 지금까지 한 2,900여 원을 배달료로 부담했는데 최근에는 2,300여 원, 이제는 이제 최고 2,300여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 배달 플랫폼과 점주들은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도 간격을 계속 좁히지 못해왔는데 결국은 어제 플랫폼사 중 한 곳인 쿠팡이츠가 물러섰고 이 최고 수수료율을 더 낮게 제시한 배달의 민족안을 일괄 시행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네. 최고 수수료율은 이 7.8%로 하고 매출액에 따라 2%까지 이제 차등 인하하는 게 상생안의 핵심입니다. 이제 하위 20%한테는 2%만 적용한다는 거거든요. 또 중위 45%는 배달 수수료 6.8%를 매깁니다. 수수료 변경안은 배달 플랫폼들의 시스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적용되고 이 3년 동안 시행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결국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 삼성전자 어제 49,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5만 원 밑으로 떨어진 건데요. 지난 7월만 해도 8만 7천 원대였고 시가총액 530조 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2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9월 이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한 날은 3거래일에 불과해서 순매도 규모는 3조 1,700억 원이 넘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와 또 이제 그런 관련한 무역 분쟁이 커질 경우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클 거란 전망이 작용하기도 했고 삼성전자 자체의 경쟁력 약화도 좀 작용하고 있어서 당분간 반등 요인을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프리미어 12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야구 대표팀이요. 그제 대만에 져서 좀 실망을 줬는데 어제 쿠바를 잡았군요. 잡았습니다. 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 대만에서 열린 이 프리미어 12 B조 2차전에서 쿠바의 8대4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기아를 우승으로 이끈 김도영이 이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리는 등 공수에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선발 투수가 올해 일본 프로야구 퍼시픽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한 리반 모이넬로였는데 이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는 등 김도영이 4타수 4안타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팀은 오늘 오후 7시 숙적 일본과 대회 3차전을 갖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축구 대표팀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를 이겼군요. 예, 중동 쿠웨이트에서 열린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오세훈, 손흥민, 배준호의 득점에 힘입어 축구 대표팀이 3대1로 이겼습니다. 손흥민 선수 A매치 50번째 골을 기록했고요. 대표팀은 오는 19일 요르단에서 팔레스타인과 B조 6차전을 치릅니다. 네, 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곳곳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예년 이맘때보다 크게는 10도가량이나 높고 한낮에는 서울, 광주 21도, 대구 19도 등으로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5도 안팎 웃돌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포근하겠지만 일요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는 등 급격히 추워질 전망이고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도로 상황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조남분기점 3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이후 안산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매송휴게소에서 비봉까지 차량들 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 진출로에 사고 나서 2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이후 남사진리에서 안성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안성분기점 5차로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빗길이라 더욱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이동량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김포 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계양부터 여파 받고요. 같은 방향 경기 동쪽에서는 남양주에서 상일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도심 쪽 목청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어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네, 숨가쁘게 돌아가는 한국 정치 상황, 정치 현안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상황부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 3번째 통과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번 통과된 특검법은 이제 다 거부권 행사됐고 또 재의결에서 다 폐기됐고 이번 3번째 특검법이었는데 이번 3번째 특검법은 원안이 통과된 게 아니고 이제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네. 수정안이 이전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아, 예. 예. 우선은 김건희 여사가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혐의 사실 이 10개 또는 뭐 14개 이렇게 종전에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사 대상을 대폭 줄여가지고 2개로 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네. 또 하나가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들, 네. 또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그런 사건들 이것으로 좀 축약을 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특검의 추천 방식이 종래에는 야당이 추천하는 네. 수사 대상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만큼 야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 특검의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네. 그랬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뭐 삼권 분립 위반이다. 뭐 이런 그 항변들이 있었거든요. 납득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도 다 그 야당이 추천한 특검의 경우에 이제 특검이 소기의 성과를 냈었고 특검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려면 특히 이 현재의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상대로 한 그런 특검이 야당이 추천하지 않고서는 이게 뭐 특검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야당 추천을 하는 것이 맞는데
특검의 취지를 살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 방식에 대해서 위헌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해병대원 특검법. 예, 그때부터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이라면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수차례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특검 추천 방식이 네. 국민의힘이 원하던 제안했던 그런 내용이니까 좀 거부하지 말고 반대하지 말고 반대 명분을 좀 제거시키는 그러한 특검법이니까 좀 참여해달라 찬성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두 가지 내용이 종전의 특검법은 달라진 내용이었죠. 이른바 지금 설명하신 제3자 추천 관련해서는 야권의 비토권은 이제 있는 그런 수정안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네. 국회가 그중에 2명을 추천하는 그런 형식이긴 한데 네. 예.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이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특검으로서는 도저히 특검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겠다. 이럴 경우는 네, 다시 거부할 수 좀 있도록. 다시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이라고 불릴 수도 네.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정안이 이제 그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제 통과된 건 수정안인데 지금 의원님 설명하신 이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또 다른 야권이 사전에 이 수정 과정을 좀 같이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네. 조국혁신당의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 아, 예.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들과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법안을 제안 설명을 하면서 네.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야권 공조를 공고하게 해야 될 지금 상황에서 네. 민주당이 이제 뭐 정치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빠뜨린 것이죠. 그 부분은 민주당의 실수였습니다. 네. 민주당의 실수였다라고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쁜 일이다 보면 또 그것이 좀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오늘 낼 것인지 또 수정안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 부분이 당일날 뭐 오전 11시 12시 돼서야 그래야 그때서야 의총에서 최종 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전개된 상황으로 볼 때 이제 다른 야당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하기 위한 이제 시간도 좀 부족했고 네. 뭐 협의를 하기 위한 좀 뭐 정신이 없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항의성 성명을 냈고 네. 민주당이 사과했다 이렇게. 뭐 그 전에 이제 급박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이제 전화해서 매우 잘못됐다 절차가 그래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뭐 사과 의사를 전달해 왔고 또 네. 조국 대표를 방문을 해서 네. 경위를 잘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수정안을 내겠다라고 한 보도는 지지난주부터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함께하는 다른 야5당보다는 어떻게든 한동훈 대표를 그 제3자 추천이라는 한동훈 대표가 설명했던 제안했던 방식을 통해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제가 굳이 이렇게 뭐 야권 내부를 뭐 이렇게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대표는 안중에 그 염두에 뒀지만 다른 야사 5당에 대해서 뭐 별로 안중에 두지 않은 것 같은 이런 태도들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지난주에도
야5당 그 야6당 5당 네, 야오당이요. 야5당인가요? 원내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민주당과 야오당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같이 저녁 식사를 곁들여서 네. 원내대표들 회동이 있었고 그런 자리에서도 이런 전국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 그 공유하고 뭐 공감대를 형성해 나왔죠.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입장에서야 야5당이 이러한 취지에 당연히 공감할 것으로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2번 이미 그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그 야5당의 태도는 다 그 과정에서 야권 공조가 있었죠. 네. 같은 입장이었거든요. 네. 국민의힘만 일관되게 그걸 반대한 것이죠. 따라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연히 주된 관심사지. 야5당은 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내용이 네.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 대상이라든지 또는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의총이 돼서야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야권의 공조를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 들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뭐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안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지금 이 태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한동훈 대표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그 불과 한 2, 3주 전에는 뭐 조국 대표도 막 화이팅 외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야권에서 착각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정치인 흉내를 내는 아직은 좀 미숙한 모습,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입에 달고 사는 게 국민 눈높이. 뭐,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뭐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 하는데 정작 네. 국민 눈높이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국민 눈높이 기준이 여기서 얘기할 때 다르고 저기서 얘기할 때 다르고 또 본인이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다가 그 책임도 못 지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좀 제3 추천 방식인데요. 네. 한동훈 대표는 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용산에 대립각을 세워야 자신의 여기 향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가 용산에 대립각을 잘못 세웠다가는 이건 쫓겨나겠구나라는 또 두려움.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고 김기현 대표가 쫓겨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봤을 테니까 네.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이 독자적인 어떤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없고 네.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본인이 입에 달고 사는 국민 눈높이 비춰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찬성 여론이.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천 방식을 바꾸면 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네. 그런데 또 용산에서 입장 그게 아니고 그거 찬성하면 안 된다. 또 국힘의 이제 중진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 따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동을 걸면은 또 멈칫하고 또 뭐 없던 얘기처럼 하거나 입을 꾹 닫고 있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네. 그래서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는 일단은 그 용산과 같이 가겠다. 네. 지금은 그래서 특검은 거부하고 특검에는 반대하고 특별 감찰관으로 대충 한번 모면해보자. 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 퇴장했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도 대통령이 제2요구를 했는데 이번이라고 해서 안 할 리는 없고요. 그럴 경우에 재표결이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는데 이탈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더 이전에 비해서 더 강하게 이제 이걸 반대하는, 이를테면은 용산과 함께 가는 태도가 좀 더 확고해졌다면 이탈표는 뭐 기대하기가 어렵겠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와 이제 다른 점이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탈표를 단속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확고해 보이는데, 네, 그렇게 보이죠.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그럼 이탈이 안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과거와 너무 상황이 달라져서, 예. 예, 즉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김건희 여사와 손절을 하는 것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거든요.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동훈 대표의 국힘 내에서 입지 확보가 어렵다. 또 정치적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런 입장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머리가 아플 텐데, 한동훈 대표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탈표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네.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저는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복잡하기는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도 참 심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20날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서를 광화문에서 공개하겠다고 지금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쪽으로 당이 공식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 집회를 계속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탄핵이라는 단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주장을 하는 시민단체와도 집회는 결과적으로는 함께 하는데 거리는 두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은 12석이고 네. 민주당은 이제 170석이지 않습니까? 당의 지도부가 탄핵을 얘기한다는 것은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거든요. 네. 지도부가 얘기한다는 것은. 근데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탄핵을 발의를 해야 돼요. 발의를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표결을 하기 위해서는 200명의 국회의원이 확보돼야 돼요. 네. 이후에 또 헌재에서 9명 중 6명의 헌법재판관이 이에 대해서 탄핵 수초안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큰 이제 낭패스러운 일을 겪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그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 그때 탄핵 열차에 올라타겠다라는 입장이죠. 네, 그런데 그 조국혁신당은 그런 여건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 조국혁신당은 선봉대 그렇죠. 또는 수색대 예, 그렇죠. 앞에서 길을 여는, 그렇죠.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열면 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같이 한다. 그렇죠. 여건이 성숙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역할 분담을 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뭐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원들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탄핵은 헌정을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지율 10%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국정이 가능하냐.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또 자신의 지지율이 이 정도 상태에 머물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정 난맥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달라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전혀 그런 문제 인식하지 못하고 예컨대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렇게 한미 관계를 공고하게 하겠다라는 이렇게 하고
첫 번째 한 것이 뭐 골프장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미덥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트럼프 만나기 위해서 골프장을 처음 찾았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8월 달에도 가고 그 전에도 가고 그랬다더라. 또 그 골프 군인들은 전부 대북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가지고 골프장을 못 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가서 골프 치고 있었다. 이런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리의 막중함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조기에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네. 나라를 위한 길이라는 생각 다 똑같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렇게 자꾸 탄핵으로 사실상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거고 또 조국 혁신당은 이제 공개적으로 탄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또 지금 저하고 대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황운하 의원도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고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의힘의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원의 판결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텐데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고 법원이 어떠한 외부의 여론이나 외부의 압박 등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사법부의 역할, 사법부 독립 정신에 충실해서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대한민국 유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를 그럼요. 불신하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보루인데요. 그럼요. 네. 그래서 물론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뭐 또 재정 신청 절차도 있고 하죠. 또 뭐 재심도 있는 재심도 것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러한 사법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든 조국 대표 재판이든 또 저 재판도 그렇고 네. 사법 시스템이 아무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방탄 뭐 이런 표현 하는데 그 의원들이 뭐라고 하든 또는 밖에서 광장에서 뭐라고 하든 재판부의 일정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고 재판부의 네.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네. 그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 주장은 하고 있지만 네. 그러나 탄핵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 여론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하겠냐? 조국 대표 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탄핵을 주장하겠냐? 이걸 봐야죠. 네.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탄핵을 지지하는 그런 그 여론이 약 70% 전후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지금 혹시 그 여론조사는 어떤 조사인지는 기억나십니까? 저희가 근거를 제가 말씀을 기억하는 건 드려야 돼서. 여론조사 꽃. 꽃. 그래서 69점 얼마.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네, 69점 얼마였던 네, 걸 네.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후에 또 있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건 네, 잘 알겠습니다. 모르겠고. 예.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사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거를 주목해야 되거든요. 국정 부정평가 70%를 넘고 심지어 80%까지 도달하는 게 있고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10%대로 떨어져 있고 그럼 이것이 전부 그러면은 이에 대한 뭐 부정평가나 대통령 지지율이 10% 나오면 이것이 전부 탄핵 알겠습니다. 사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 뜻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 뜻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국민 뜻을 대변하는 것이죠. 네.
뒤에 말씀하신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아마 갤럽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마지막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200명이 돼야 탄핵을 하는데 지금 41명이 탄핵연대 모임을 출범시켜서 200명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목표 기한이 있어요? 저는 한 12월 말 정도. 12월 말.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였습니다. 조금 전에 황운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 묻는 질문 여론조사 꽃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조사한 것이고요.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상점 곰손 대표 박성현입니다. 물건을 오래 쓰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서 물건을 좀 더 쓰레기가 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지구에 처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수리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나는 수리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한번 열어봤을 뿐인데 뭔가 안에 청소가 안 됐거나 전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금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재쓰임을 다시 갖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건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내 물건이 고장나고 헤어졌을 때 그 물건을 돌아보고 오래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수리 자체가 또 제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시면서 같이 수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하늘이 흐립니다. 곳곳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작은 우산을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10에서 50mm 정도의 다소 많은 비가 올 전망입니다. 늦가을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4.2도, 광주 14.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6도에서 11도나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 21도, 부산, 제주 22도, 강릉, 대전, 전주 20도, 대구 19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5도 안팎 높을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고,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지만 모레 일요일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화요일에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며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등 급격하게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2도, 습도는 76%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도대체 왜 이 왜를 자꾸 쫓아가다 보면 정치의 본질이 보입니다. 정치 Y 이서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두 분께 괴로운 질문 왜를 하겠습니다. 어제 김혜경 씨, 그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 선고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벌금 구형에 150만 원 선고였어요. 유죄 선고가 나온 거죠. 그런데 SNS에 이재명 대표가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정표 변호사. 아마 근데 그 선고에는 영향은 못 줄 거예요. 글 올려도. 근데 뭐 제 생각에는 판결 전에 올렸다고. 그 선고하고는 이게 관계 없을 거고요. 예. 제 생각에 지지층을 좀 결집하겠다는. 이것도 지지층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눈물이 난다. 정치적 의도가 있습니까? 예, 좀 그런 글들이 많아요. 이 글을 읽고 이게 눈물이 난다 이런 뭐 국회의원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 정도가 있고. 근데 그 구형 양에 비하면 이게 2분의 1 정도 넣는 게 보통이에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같은 혐의로 배모 씨 있죠. 네. 이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권한이나 책임은 김혜경 씨가 크잖아요. 근데 수행호는 징역형, 김혜경은 이제 그 벌금형. 이거는 형량이 좀 형평이 안 맞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 뭐 지층 결집용이든 뭐 이제 본인이 미안한 감정을 드러난 거겠죠.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갑자기 판사가 이걸 보고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뭐 판결 전에 내렸다고 갑자기 뭐 이 형량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배소연 씨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되게 유의미한 게 뭐냐면은 김혜경 이제 배소연 혼자 비서였던 배소연이 혼자 했다라는 거가 안 먹힌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배소연이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김혜경도 거기에서 같이 이제 인지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니까 이 논리 구조가 사실 우리가 뒤에 얘기할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도 이 논리 구조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되게 중요해졌다. 이거를 보면서 사실 150만 원 유죄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굉장히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는지 물론 재판부는 다르겠지만은 논리의 일관성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네. 이 사안이 이제 이른바 법카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법카는 경기도 도지사인 이재명 대표 당시 지사의 책임하에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 사건 수사받고 기소당하고 이제 이렇게 예정돼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수사는 이제 거부를 했어요. 예. 출석 요구를 7월 4일부터 했는데 안 하고요. 네. 서면 보냈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아마 바로 기소하겠다. 그래서 곧 아마 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에는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네. 3명을 이제 기소하는데 어제 중요한 게 그 배소연이가 네. 김혜경의 오랜 수행원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이게 공무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하. 그래서 배소연의 월급이 3억 정도 돼요. 이게 자체가 횡령배인 국고손실이다. 3억.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집에 시원하고 탔거든요. 운행 일지도 허위로 쳤고 이게 5천. 그다음에 법카가 2천. 그다음에 업무 추진비 2천. 한 3억 9천 정도 추가로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이렇게 기소될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사건이 또 커질 수도 있겠네요. 엄청나게 큰 거죠. 3억 9천이면. 아니 뭐 이미 뭐 큰 사건이 쌍방울 대부분검에 뭐 등등 많은데 이거 하나 기소 더 된다고 뭐 얼마나 뭐 커지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말씀하시는 게 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뭐 이재명 뭐 쉴드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큰 영향 정치적으로 뭐 큰 영향은 없다. 지금 뭐 성남 FC 뭐 예. 쌍방울 대북송금에 당장 뭐 위증교사 뭐 이거 선거법까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배우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좌를 해왔던 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이제 재단하는 게 맞느냐 그 생각은 듭니다. 뭐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이거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 그래서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적용이 안 된 게 성남 FC 건도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좀 지자체가 이제 1화가 뭐 명문구단이었던 성남 1화가 이제 3번 우승했던 1화가 이제 더 이상 운영을 안 나게 되니까
시민구단이 됐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도 돈을 받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수사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얘기 들어보면 원래 관행적으로 기업들이나 지역에 있는 뭐 이런 기업들이 그 지역의 스포츠단에 다 돈을 이렇게 좀 후원해왔다라는 거예요. 다 끊겼어요 그게. 얼씨구나. 우리 이제 돈 내기 싫었는데. 얼씨구나입니까? 아니 얼씨구나 진짜로.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냥 관행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개인이 착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기소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건건이 별로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리하게 이재명한테 너무 가혹하다라는 정서가 분명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있어요. 그리고 이 150만 원 이제 김혜경 씨 나온 것도 그러면 김건희 명품백은 그러면 김건희가 이제 저기 명태균한테 준 500만 원은 뭐 이렇게 이제 반문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게 수사가 안 되는 이상 이 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자들의 이런 울분 이런 거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성남 FC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지금 이제 뭐 대구 FC도 있고 있는데요. 네. 그게 기업의 민원을 특혜를 주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 기업 이게 불법이죠. 왜냐하면 두산도요. 그 돈을 내는 대신에 용도 명의에서 엄청나게 천문학적 몇천억을 버는 거 아닙니까? 차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후원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후원하는 거에 누가 뭐랍니까? 그 순수하게 후원 안 하니까 지금 돈이 끊긴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게 기업들이 특혜나 민원을 이런 식으로 이게 돈으로 거래하면요. 그럼 이게 행정이 청렴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가족들 제가 몇 번 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관용차를 아예 집에 상주시켜 놨고요. 기사하고 썩거나 그다음에 어떤 직원이 전적으로 부인을 수발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카드고 다니면서 사람 만나 선거운동하는 이런 저는 광역단체의 관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쯤 하시죠. 네. 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이 문제도 짧게라도 좀 두 분 의견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밤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오후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런 경우에 법조계에서는 뭐 80만 원이든 120만 원이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는 잘 안 놉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8대 0. 예를 들어 뭐 4대 4, 뭐 5대 3 이런 식으로 하면 분란이 계속 생겨요. 아하.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재판을 2년 2개월 했어요. 정인이 50명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아니면 도로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면죄부를 주려면 무죄 정도로 주의되고요. 그다음에 유죄를 하려면 군말 못하게 징역형이나 벌금이 뭐 500 이상 최하 300 이상 있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뭐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80만 원, 뭐 120 이런 거는 정치적 시각이고요. 벌금도 보니까 선거법에 1,500만 원 벌금, 700만 원 벌금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게 저는 뭐 아니면 돈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죄보다는 중형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법조계에서는 백현동이 재질이 더 안 좋다 그래요. 김인섭 씨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백현동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저는 뭐 500 이상 집행유예 놓을 수 있는데 김문기도 아마 이게 유죄 놓을 거예요. 왜? 판사가 무죄 쓰려면 하나하나 이게 증거를 배척해서 골프를 치도 몰랐다. 요트를 타도 몰랐을 거다. 대면 보고 해도 몰랐을 거다. 전화를 해도 몰랐을 거다. 이게 다 쓰기 어려워요. 제가 판결을 많이 봐서 알잖아요. 나무 뚫러서 손잡고 찍었어도 몰랐을 거다. 뭐 이런 걸 다 몰랐을 거라고 이런 해야 증거 되는 다 거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몰랐을 거다. 판사도 이게 부끄럽죠. 저는 이게 둘 다 유죄로가 중형이 넣을 걸 봐요. 김재일 평론가. 판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네? 귀찮아서 뭐 이거는 안 쓸 거다, 부끄러워서 안 쓸 거다, 필요하면 쓰는 거가 아니면 아니, 아닌 변호사한테 거죠. 판사 모독이라 그러면 밥줄 끊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공직기강 변호사 뭐 이런 호칭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공식 법조인 여의도 비공식 법조인이에요. 제가 변호사 면허는 없지만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 요게 지금 적용이 된 거잖아요. 양형 기준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 10개월 이하 징역 아니면은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가 지금 그냥 핵심이잖아요. 이제 피선거권 제한. 100만 원 이하냐 이상이냐? 예, 그게 그러면은 감경 요인이 있어야 돼요. 감경이 되면은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는데 감경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감경 요인이 특별 양형인자 뭐 일반 양형인자 좀 뭐 구분하지 않고 말씀드리면은 소극적 가담, 진지한 반성, 전과 없음, 자진 사퇴나 불출마, 상당한 피해 회복, 뭐 이를테면 아니면 심신미약 뭐 이런 거거든요.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모르겠어요. 판사가 그러면은 약간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200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좀 모르겠는데 감경 요인은 적용을 따로 해줘야지만 1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하. 이게. 예, 그래서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죄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아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갖춰져 있다.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유죄인데 감경 요인으로 뭘 한다. 이거는 좀 어렵게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정무적, 정치적 이제 뭐 여러 가지 재판부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434억 원 선거 비용을 이제 소위 말해서 토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당이 붕괴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협박하는 거냐 재판부 그런 얘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반발도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허위 학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부풀렸다라든지 재산을 뭐 축소했다라든지 뭐 이런 건데 내가 누가 기억이 난다 안 난다로 기소를 한 거를 제가 뭐 모든 거 찾아본 건 아니지만 거의 유례가 없다. 그리고 발레가 있어요. 뭐 반박 예를 들면 김문기가 골프를 치고 나서 나 가족들한테 나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잘 알고 평소에 알면은 그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이제 발레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심까지 징역 5년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까지 남았지만 그래요. 사실상 예. 근데 여기에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피고인이 사업과 관련해 용도 지역 변경, 주거 용지 비율 확대, 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이라 볼 수 없다. 로비였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용도 지역 변경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용도 지역 변경을 압박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배소연 씨 그 판결하고 김혜경 씨 판결이 중요하다라고 한 게 그게 일관성 있게 두 개를 연결지어서 지금 재판부가 본 거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유죄가 더 좀 백현동 관련으로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문기 쪽으로는 저는 무죄 쪽이 더 알겠어요. 높은데 두 개를 합쳐서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현동은 두 분이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김문기 씨는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한 게 아니고요. 나는 대장동 사업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게 팩트를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거예요. 김문기를 아예 몰라버리면 대장동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를 몰랐다 하면 이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아예 예수님하고 관계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재판 받을 때 나는 몰랐다는 말은 아예 그 집단하고 관계 없다. 이건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팩트. 나 대장동하고 내하고는 관계 없다. 이걸 상징적으로 김문기 몰랐다. 옛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스 코리아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사귀었다고 계속 허위 소문을 내잖아. 사귀었다는 식으로 예, 허위 소문을 허위 신고까지. 그런데 이걸 수사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옛날에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는데 뭘 사귀냐. 알지도 못했다. 이러면 안 사귀었다는 이런 게 사실을 표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검찰은 아이유로 비교한 거예요. 아이유 박사님 아이유 모른다 하면 그건 문제 안 돼요. 근데 아이유하고 연문설이 있는 아이유? 유명한 가수. 예. 근데 아이유하고 연문설이 있는 사람이 난 아이유를 그때 알지도 못했는데 뭐 연문설이냐. 그거는 이건 안 사귀었다는 뜻이야. 그렇지. 이렇게 검찰이 비유를 들었어요. 전 아이유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박사님 만난 적 모르는 건 없어. 문제예요. 아이유까지 끌고 그냥 오시고. 단순히 김문기 몰랐다는 게 아니고 대장동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김문기 몰랐다고 하면은 이재명 전 이재명 시장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 그때 당시 시장이 그러면은 이 대장동 사건의 면죄부가 됩니까? 이재명 말고도 뭐 유동규 뭐 예를 들면 김만배 해가지고 여러 그게 있어요. 실제 부하 직원 중에서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도덕적이나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거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과도하게 지금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문제라고 계속 일관되게 지적을 해왔고 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떨까요? 지금 11월 2일, 11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뭐 이제 경찰과 충돌도 있었어요. 경찰이 100명 넘게 다친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한 폭력 사태가 있었던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예고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보수
층에서도 맞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숫자가 어느 쪽이 많은지는 사실은 사진들 보시면 각자 판단하실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게 지금 거리의 장애 투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방탄과도 연결돼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추진 그 8년 전에 그 촛불의 추억을 소환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또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회는 국회대로 뭐 거의 되는 것 없이 잘 안 돌아가고 요즘은 가끔 법이 한두 개가 뭐 여야 합의로 통과는 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법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건 정쟁 싸움판이고 그리고 거리로 정치가 나왔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재명 방탄 한쪽에서는 윤석열 탄핵 뭐 좀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을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재명 서정훈 대표하고 변호사.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그 전략을요 한 구호로 제가 정리해 보면요. 네. 한 구호로 탄핵이 방탄이다. 탄핵이 방탄이다. 탄핵이 방탄이다.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하야든 탄핵이 끌어내리면 대혼란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 법원도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조기 대선 가면 재판이 종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 장애 집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로 박근혜 대통령 헌재 8대0 될 때 그때 광화문에 촛불이 없었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광화문에 촛불이 막 엄청나게 나오가 하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8대0으로 탄핵하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이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여론을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계속 장애 집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보니까 폭망이에요. 옛날 탄핵과 틀려요. 옛날 탄핵 때는 자발적으로 국민이 나와가지고 발 디딜 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동원력을 내리는데 경찰 추산 처음에는 한 17,000 그다음에 더 줄어. 자기들도 줄었다 인정해. 15,000. 근데 보수 재판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미어 터져.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요. 저는 이번에 그 전략은요. 대실패로 아마 끝날 거다. 그거 방탄도 못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못 할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탄핵에 동조하는 국민이 없더라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이 적대적 공생 관계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다른 방송에서 썼는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선녀였다, 성군이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더 심한 상황인데. 지금 탄핵이 안 되는 이유가 탄핵의 효능감이 한번 해봤더니 떨어지고 국정이 혼란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 두려움도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이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막 사람들의 분물처럼 나오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학들에서 연일 지금 교수들이 지금 시국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거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한 겁니까? 이재명 지키려고 그 교수들이 다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경희대에서 특히 한 거는 지금 그 연설문이 아니라 그 이제 시국 선언문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감동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말에 참여연대 민변 등 84개 시민사회단체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을 해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지금 시민행진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거짓말, 골프 거짓말 지금 뭐 트럼프도 뭐 8년 만에 차례 잡았는데 지금 최소 7번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다 지금 뭐 북에서 폭격하겠다 막 무인기 때문에 이런 날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오물풍선 날라오고 사람 죽고 하는데 지금 가서 골프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윤석열은 윤석열이다. 어제 한국일보 칼럼에서 제목이 윤은 윤이고 이는 이다.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리해서 보는 것 같아요. 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탄핵은 결국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가 있어야 소위 말해서 소신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정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골프 이야기도 하셨는데 골프는 이제 그 대통령 일정을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저는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번에 그 외교하려면 어느 정도 골프 연습을 하는 게 저는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광화문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주말마다 나가요. 한 몇 시간씩 있거든요. 집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그 뭐 제가 보면 이게 옛날 촛불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동원된 숫자 외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이 뭐 하야나 탄핵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이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그 방탄도 오늘도 이게 내일도 또 5천 명을 동원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통비를 다 준대. 차비하고 이게 비행기 값이고 뭐 모든 돈은 우리가 된다. 이게 혁신회의. 그 더민주 혁신회의 쪽에서 나온 얘기. 혁신회의가 이제 그 정치인들이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 돈을 무슨 돈을 주는지 자기들 뭐 정치자금이나 돈 준다면 이게 정치자금법 우리 명태균 씨처럼 충분히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돈을 뿌려서 동원하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보통 옛날에 시시하면서 몰래 돈을 주잖아. 공개적으로 돈을 다 줄 테니까 다 모이라. 이거는 뭐 진짜 잘못된 행태죠. 그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충돌은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내내 그래 왔잖아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것 같다고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적대적 공생 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사이에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공생 관계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이 상황에서 그 여야 간의 극한 충돌은 뭐 어느 정도 예상됐고 불가피한데 늘 보면 8년 전에도 보수 진영 내의 분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잖아요. 그게 뭐 김무성 당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의 집단적인 반란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야권에서도 한동훈 대표와 그 함께하는 한동훈 세력에 대해서 친한계에 대해서 계속 공을 들였던 거 아닌가요? 뭐 파이팅 외쳐주기도 하고 뭐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동훈이 변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대목이 앞으로 전국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서 그 주제에 관련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은데 김준일 평론가 시작하실까요? 네, 일단은 그 진행자께서 쓰신 어떤 어휘들이 보수의 시각을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반란, 분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될 만하니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될 만하니까 된 거지. 이제 이거를 진영의 논리로 반란이다, 분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가 그렇죠. 전해드린 거예요. 제가 뭐 진행자 편향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수 진영의 시각을 그대로 전달하셨지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반란이나 분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될 만하니까 된 거죠.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의 행동이 반란이나 분열이 아니었다. 1,000만 명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탄핵하라고 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게 그러면 정치입니까? 국민의 뜻을 받든 행동이었다는 거고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는 그런 행동을 분열과 반란이라고 그동안 쭉 표현하고 주장을 해왔다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린 겁니다. 한동훈 얘기를 짧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 그 단계 이제 뭐 가족들 이거 논란이 있잖아요. 가족들 도용해가지고 당원 게시판에 네. 11월 5일 날 이게 처음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11월 7일 날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걸려가지고 지금 꼬랑지 내린 거 아니야? 이게 가족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통령 비난글을 이제 써왔던 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냐. 최근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 뭐 중도적인 언론도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랬다 저랬다가 비판이 많아요. 물론 보수 진영의 뭐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동훈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런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납득이 되는지 제가 지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글쎄 뭐 이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다시 화해 무드인데 국민들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서정훈 변호사. 뭐 저는 옛날에 그 탄핵 때는 그때 박지원 의원이나 아마 야당에서 실제 그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그 꼬셔가지고 같이 우리 탄핵하자 이렇게 했다 봐요 공작을. 이게 저는 배신이고 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때는 성공했죠. 근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꼬셔가지고 야 우리 윤석열 탄핵하고 같이 이런 공작을 했다 봐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증거는 있어요? 공작이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계속 이게 둘이 뭐 회담하면서 계속 이런 의도는 있었다 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후에 그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아하. 그때 유승민, 김무성 어느 게 넘어갔지만 왜 바꿨냐? 특검하면요. 한동훈 대표부터 수사합니다. 공천 특검하면. 그다음에 탄핵아가 조기 선거하면 이재명 대표한테 대통령 갖다 바치는 거지. 한동훈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본인이 생각해봐도 특검도 내를 잡는 거고 탄핵해봤자 이재명 대표 대통령 갖다 바치는 건데 내가 왜 거기 노려나 이래가 이제 조금 정신을 약간 차리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상황인데 넘어갈 뻔 하다가 예. 근데 뭐 지금 당원 게시판에 요거 때문에 겁먹어서 뭐 이게 태도 바꿨다 이거보다는 특검이나 탄핵이나 이 공세가 자기 정치적 운명에 상당히 우리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정치적 운명도 같이 공멸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는 예. 그 논리를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세요. 자, 지금 선거 관련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거잖아요. 이번에 4월에 있었던 총선이잖아요. 자, 국민의힘 분들이나 이제 보수 진영의 얘기는 뭐냐면은 2022년 6월 보궐선거는 다 이준석이 문제다. 다른 사람 문제 없고 이준석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22년 6월. 예, 이준석이 당시 당대표였습니다. 네, 당시 당대표였고. 이번 거는 예. 한동훈이 다 막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수사를 당하고 뭘 합니까? 물론 조사는 받겠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1호 대상이 국민의힘 당사부터 압수합니다. 특검하면.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핸드폰 압수할 거고 특히 장동혁 의원은 또 공간위에서 큰 역할을 했잖아요. 조사를 받겠죠. 조사를. 그 조사받는 게 좋냐고. 털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별거리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의힘 누구나 수사 대상이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특검은 뭐 못 받을 텐데 제 말은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뭐 죄를 지었다고 제가 단정하는 게 아니고 조사받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의 댓글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처음에 나왔는데 그래서 대다수 언론도 안 다뤘어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좀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실제로 한 거라고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초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뭔가 뭐 해킹이나 누군가 도용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그것대로 또 범죄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니까 짧게 이 문제에 관련된 한 말씀씩만 듣겠습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그냥 그 한동훈 대표의 부인, 장인, 장모, 모친 이름이 뭐 아주 흔한 이름도 아닌데 이거가 특정 기간에 760번이 네. 이 글이 나왔다라는 게 장해찬 전 최고의 이제 주장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다 이게 도용이 되고 우연히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지금의 분위기는 예. 뭐 추경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무감사는 하지 않는다. 좀 봉합해서 가려는 것 같고 일부는 조금 뭐 쫓아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밖에서 보고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 이걸 이렇게 덮어버리면요. 예. 두고두고 한동훈 대표가 한글로 기정사실화 돼버려요. 그런데 부인은 매일 같이 있잖아. 한마디면 당신이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부인이 했다면 빨리 저는 사과하고 책임지는 게 맞고요. 윤석열 당신이 대통령한테나 그렇게 좀 안 했다면 요구하십시오. 빨리 고소해서 도용한 사람 했죠. 네, 정치와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서정 변호사,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Y가 있다면 사건 Y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스토리텔러 손정혜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1심 선고 2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 개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택시를 이제 충격한 후 사고를 당한 경우에 이제 사고 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나서 적발된 이후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 또는 다른 사람이 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임을 모면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났고요. 김호중 씨가 운전했고 그리고 사고 미조치 후 도주치상한 내용으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이고요. 법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라는 상대적으로 중한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술 먹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고 그런데 뭐 그렇게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실형 2년 6개월이면 조금 너무 무겁지 않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런 중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판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적용된 제목은 도주치상, 소위 말하는 뺑소니입니다. 그리고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 운전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이고요. 사고 미조치, 사고 내고 구호조치나 이런 걸 하지 않았는 경우에 이제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게 결국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방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이게 사법방해 행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법방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운전자 바꿔치기.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국민적 공문을 가져왔던 것은 가장 하급 직원인 하위 매니저에게 너가 자수해라.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하라고 하면서 옷도 바꿔 입고요. 전화를 해서 지시하는 내용도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블랙박스도 은폐를 했거든요. 아하. 그런 여러 가지 증거인멸까지 더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고 실제 책임을 받아야 되는 김호중 씨를 보호하기 급급해서 소속사와 그 직원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범인을 은닉하기 위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심지어 처벌 불원의 어떤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법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 거죠? 그렇습니다. 사법방해의 문제는 첫 번째 진실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무고한 사람을 처벌시키거나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을 허위로 이제 위계로 이제 재판부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초동 수사에 경찰력이 엄청나게 낭비됐다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순순히 사고 조치를 하고 내가 음주 측정에 응하고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대로 측정이 되고 이게 순차적으로 자백해서 사건이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을 현장에서 이탈해서 또 나중에 호텔 가기 전에 맥주를 먹는 장면까지 CCTV에 있었거든요. 이른바 술타기.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다 보니 위험운전치상인 술에 취한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엄청난 CCTV를 경찰이 확인을 해야 되고 목격자들 진술을 해야 되고 술 먹었던 장소마다 모두 참고인 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동선을 따라서 모든 필요한 조사를 했을 정도로 이 김호중 씨가 책임을 모면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적인 시도를 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사법경찰 그리고 검찰도 굉장히 노고가 있었던 사건인 만큼 이렇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것은 앞으로는 강력하게 이제 대처하겠다라는 알겠어요. 것이 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법방해를 했다고 이제 법원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방해는 김호중 씨 혼자서 한 게 아니라 회사의 매니저나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한 거다라고 본 거죠. 네, 소속사의 일련의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한 행위가 한 세트로 있었는데요. 3명 다 모두 다 유죄 선고 났습니다. 아하. 대표는 실형 2년, 그리고 본부장도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로 이제 매니저 허위로 자수하라고 했던 매니저는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받았던 사건인데 범인 은닉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는 범인은닉죄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상급자가 가장 막내인 매니저에게 너가 대신 처벌받아 이런 경우엔 또 가중처벌할 수 있는 네. 양형 요소로는 조금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매니저는 집행유예로 선서를 받았지만 지시를 내린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이 조직적인 어떤 사법방해 행위, 범인은닉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 사법방해죄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데, 근데 실제로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오래전이지만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그 자가용 운전하던 그 분이 제가 탄 택시를 뒤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음주운전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피해자인데 내려서 보니까 두 사람 옆에 조수석의 친구 사이인데 그 친구가 조수석에 앉았던 친구는 술을 안 먹었던 상태인 것 같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것 같더라고. 경찰에다가. 그게 이제 맞으면 그 이게 바꿔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범인 은닉의 시도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친구 사이고 네. 더구나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친구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아주 중범죄가 될 텐데 중형을 받을 수 있는데 술을 안 먹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야, 그건 내가 했다 그럴게. 그럼 사실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끝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그 바로 잡아줬어요. 예, 네. 그건 제가 그 두 사람한테 또 설명을 했고 또 설득을 했고 그리고 경찰에 가서 제가 그렇게 진술을 해서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게 법정으로 가면은 매우 심각한 이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되어서 중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판부에서 가장 재질을 좋지 않게 보는 종류의 제명들이 있는데요. 일단 무고. 허위로 이제 고소하는 것들, 그리고 위증, 선서하고 증인이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 증거인멸 이런 행위들은 이제 사법방해의 대표적인 그 제명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말씀하신 범인 은닉 도피.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건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한 건에 오판이 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서 진실을 발견하려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적극적인 거짓말과 허위 증거를 조작해서 재판부 이걸 제시했을 때 실체 진실과 너무 먼 사건으로 사실 왜곡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만큼 이런 범인이 교사, 무고, 위증, 증거인멸은 좀 엄단해야 되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운전자 바꿔치기 하면 뭐 목격자 없으면 사실은 밝혀내기 어렵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이제는 모두 다 추적이 가능하다. 예.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도망가더라도 음주운전하고 현장 일탈하는 사건 아직도 많습니다. 차 두고 도망가는 거죠. 일단 도망가라. 뭐 또 그렇게 무슨 뭐 수칙처럼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음주운전죄를 적용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냥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음주와 관련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판단을 하시겠지만 네. 요즘에 수사 실무는 조사하고 바로 음주 측정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다다음 날 나타나는 사람들 일단 음주했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오히려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사고가 나면 즉시 사고 조치하는 게 오히려 양형에 유리한 시대이다. 김호중 씨도 바로 내려서 그냥 측정하고 뭐 죄송하다고 하고 인명구조 피해 119, 112 신고만 했다고 하더라도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도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을 본인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면서 모두 다 관련자들 대부분 지금 실형을 받는 위기에 처해진 거죠. 이제 이 김호준 사건에서 등장한 게 이른바 술타기 수법인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술타기는 뭐냐면 사실은
운전죄라는 건 운전대를 잡았을 때 음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지 기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우리는 항상 알코올 농도를 측정합니다. 운전할 때는 측정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려서 측정을 하니까 내리자마자 술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멀쩡했는데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 너무 속상해서 사고가 나니까 당황해서 속상해서 내가 뭐 되게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반병 먹은 거니까 나는 지금 상태의 음주지 과거는 음주하지 내가 운전할 않았다라고 때는 내가 주장했을 음주가 때 아니었다. 운전할 때는. 예, 이게 사실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기가 어려운 영역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시라는 것이 시간당 알코올을 분해하는 건데 30분 전 술을 먹었는지 지금 먹었는지까지 가려내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서 김호중 씨도 사건 이후에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맥주를 사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 실제로 이걸로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긴 합니다. 한 트럭 기사가 사고가 나니까 주차하고 근처 편의점 가서 꿀꺽꿀꺽 술을 먹는 장면까지 포착이 돼서 실제 재판부에선 고심을 했지만 검사가 증명을 부족하게 했다라고 무죄가 나온 과거의 판례가 있어서 이걸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놔주는 경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 술타기 수법을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음주해놓고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에 처벌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 도망가서 음주 측정을 아예 거부한 것도 아니고 음주 측정을 해서 처벌된 것도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 어떡할 것이냐 또는 술타기 하는 사람 어떡할 것이냐가 계속 문제가 돼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음주 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인데 이 사후적으로 술을 먹는 행위를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을 하고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그 징역 5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처벌하는 조항이 나와서요. 이제는 사고 나서 도망가서 술 먹고 나타나서 나 사후적으로 먹었어요 하는 그 자체 행위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더 무겁게 처벌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마찬가지의 법정형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후적으로 술을 먹었다는 것은 이 재판부로서는 이 책임지지 않고 그 이탈해서 모면하려는 시도였다. 범행 은닉의 시도, 은폐의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선 굉장히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죠. 것이다. 그 음주 측정 거부 그것도 예전에는 아니 뭐 측정 거부하고 뭐 그냥 버티면 된다고들 또 그랬거든요. 지금은 측정 거부를 몇 차례 이상 하면 아예 그 자체로 범죄 행위로 간주해서 처벌을 하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데 일단 3차례 정도 기회를 줍니다. 후 부르세요 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 자체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로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이라는 건 현장에서 보시면 진짜 별별 별명을 하면서 도망가거나 무릎 꿇고 사정하거나 뭐 뇌물을 바치면서 저 좀 빼주세요 하거나 또는 정말 네가 뭔데 나를 음주 측정하냐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들 노고가 굉장히 큰데 이제 거부하는 것도 처벌하고 현장 나가서 도망가면서 눈앞에서 술 먹거든요. 차에다가 소주 갖다 놓고 측정하려고 그러면 소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인 그 이 펭구는 그런 것들도 나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정말 그 행태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촘촘히 법률 안에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분들도 이제 책임을 모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술 갖고 물론 음주 운전을 하시는 건 절대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라고 하면서 소주 차에 갖다 두시는 분들이 진짜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죄질이 안 좋다라고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4분입니다.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은 평소보다 수월한 편이지만 비가 내리는 지역에 있어서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에서 수원, 동탄에서 남사 쪽으로 이동량이 많고요. 충청권에서는 대전터널에 화물차 사고로 3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대전 나들목부터 여파 받는데요. 빗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매송에서 팔탄까지 정체고요. 송악 나들목 진출로에 화물차 사고 나서 1차로에서 처리 중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서청주에서 증평 사이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이후 서이천 나들목에 사고 있고요. 반대 남이 쪽은 곤지암에 승용차 사고 나서 갓길에서 처리 중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평택 분기점 진출로에 화물차 사고로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여파로 청북부터 밀려 지나고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김해 분기점 3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네, 뉴스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식습관이 서구화가 많이 돼서 그 어릴 때부터 비만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고 소아 비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비만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만 기준을 조금 고쳐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정부 쪽에서 나왔습니까?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연구원에서 나온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현재는 비만인지 아닌지 이걸 따져볼 때 그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이걸 체질량 지수라고 BMI라고 부르는데요. 이 BMI가 25를 넘으면 정부는 비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BMI 25에서 BMI 27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만 기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 비만에 해당하는 인구도 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 국민의 한 800만 명 정도가 이 25에서 27 구간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비만 인구가 1,6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절반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연구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서구화된 식습관을 고려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사망 위험을 따져봤더니 그 지금 기준이던 그 BMI 25에서는 사망 위험이 오히려 낮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망 위험은 오히려 뭐 저체중이거나 아니면 고도 비만인 35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29부터 이 사망 위험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사망이라든가 또 뭐 심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 같은 것들을 동시에 고려를 할 때 현행 기준을 25에서 27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이게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기준이 바뀌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키가 175cm인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몸무게가 82.7kg을 넘어야 비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보다 한 6kg 정도 더 나가야지 비만이 되는 거고요. 또 162cm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70.9kg 이상,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5kg 정도 더 나가야 비만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라마다 기준도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30 이상이고요. 중국은 28 이상이어야지만 비만입니다. 일본도 27.7 이상이어서 네. 한국이 이거보다는 좀 기준이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비만 기준 높이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그만큼 국민들이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현실화해서 이제 그 비만 기준을 고치자는 건데 네. 이걸 현행대로 놔두면요, 실제로 비만이 아닌데 비만이라고 생각해서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이 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게 주관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보자 이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식생활 구조 변화에 따른 이 객관적인 기준의 변화로 이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가야지. 네, 맞습니다. 네. 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그동안 5천만 원까지였습니다. 5천만 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은행이나 금융권에 예금을 하시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1억 원으로 상향하자고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까? 네, 이게 예금자 보호라는 게요, 금융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파산을 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예금자들이 맡긴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일종의 보험, 그러니까 예금보험료를 걷어서 적립을 해둔 돈을 문제 상황이 터지면 그때 대신해서 고객들한테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한도가 5천만 원입니다. 2001년에 이게 2천만 원이다가
여야가 5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3년째 그대로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야가 이제는 1억 원으로 상향을 하자 이런 방안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현실화하자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23년 전하고 다르게 국민들의 자산 규모도 달라졌고요. 또 해외 사례들도 보면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하실 텐데요. 예금자들이 돈을 한꺼번에 빼가면서 뱅크런 사태 벌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를 통해서 안전판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국내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고요. 영국도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일본도 9천만 원으로 우리보다 한도가 좀 높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 편익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금융회사가 위기라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고객들이 급하게 가서 돈을 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편익이 올라가는 건데요. 다만 이렇게 한도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행 초기에는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에 좀 돈이 몰릴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권 금리가 높은데 이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에 불안해서 한 5천만 원까지만 맡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죠. 네, 그래서 실제로 금융당국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1억 원으로 올리게 되면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16에서 25%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 X가 있죠. 이 네. 스페이스 X. 여기에 이제 우리 기업이 국내 기업이 배터리를 납품하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곳에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스페이스X 우주선에다가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우주선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사실 품질이나 성능 기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오류 하나 나오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우주에서는 1,500도 넘는 고온 견뎌야 하고요. 또 대기 압력 60배 넘는 그런 고압도 견뎌야 하고 또 고속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성능을 내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작은 오류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난다거나 작동이 멈춘다 하면 천문학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소량의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외부로부터 그것도 이제 장기로 공급받는 첫 사례가 국내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K 배터리 이게 이제 개발이나 제조 능력 이제 세계 최상급을 인정받았다라는 시장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2차 전지 사용처가 전기차 정도로만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 X를 뚫었으니까 좀 다른 사용처로도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테슬라 생태계 안에 다른 제품들에도 납품이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인 옵티머스에도 LG 배터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옵티머스라는 게 인간형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고성능 배터리가 중요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좀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예, 스드메라고 있습니다. 스드메. 죄송합니다. 예,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의 스, 드레스 데이어의 드, 그다음에 메이크업의 메, 스드메. 이 결혼을 앞둔 예비부 이 부부들이 제일 부담 느끼는 게 바로 이 스드메 비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거 좀 약관을 고쳐서라도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렇게 조치에 나섰는데요. 이 스드메 문제가 예비 부부들한테 얼마나 부담이냐면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분석을 하면서 이 출생률이 낮은 건 결국 혼인율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혼인율에 영향을 주는 데는 이 스드메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드메 부담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라는 결과까지 나왔을 정도인데요. 네. 이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대여 그리고 메이크업 묶은 이 스드메 패키지가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는 결혼 준비의 필수 서비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대행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원본이나 수정본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라거나 드레스 고를 때는 입어보는 것만으로도 또 돈을 내라 이렇게 추가 요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손을 대기로 했는데요. 사실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이유가 그 사진을 받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사진을 받아볼 때 추가로 돈을 내라. 이건 사실 필수 서비스를 마치 선택 서비스처럼 해서 추가 요금을 강요하는 행위다 이렇게 봤고요. 또 드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어보지 않고 고르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입어보는 데만 돈을 달라라고 하는 건 사실상 과도하게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 해지 위약금을 터무니없이 많이 떼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7일에서 14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꼭 필요한 조치들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북촌 한옥마을 있어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방문 시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미 지금 시범 시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공식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는 그 마을 좋아하는데 네. 또 옛날 고등학교가 있기도 하고. 예. 그럼 저 관광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나요? 아무 때나 가면. 뭐 상점이나 이런 데 가실 때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외국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광으로 많이 와서 시끄럽게 그 소란을 피우는 것들을 좀 제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오후 5시가 되면 노란색 조끼를 입은 북촌 지킴이들이 시간이 끝났으니까 떠나달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종로구가 1일부터 이 시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그렇죠.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다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다 떠나게 되면 결국에 이것도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종로구가 아예 입장 제한을 하는 건데요. 내년 2월까지는 일단 계도 기간이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한 시간에 출입을 하게 되면 3월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지역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편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잘 조화를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 키워드였습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어느새 또 금요일 아침이군요. 네, 주말 조금 뭐 쌀쌀해진다고 하는 일기예보도 있었는데요. 일요일부터요.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20분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